상상해보세요. 300명 vs 100만 명.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480년 테르모필레 협곡에서요.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가 페르시아 제국의 대군을 막아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비밀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7살이 되면 집을 떠나 맨발로 산을 뛰었고 1년 내내 한 벌 옷만 입었으며 배고픔 속에서 음식을 훔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들키면 맞았어요. 하지만 이유가 놀랍습니다. 훔쳐서가 아니라 들켰기 때문에. 미친 짓 같지만 결과는 부정할 수 없었죠.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최강의 전사 집단 스파르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크로고스의 법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시 국가에서는 소녀들을 집안에서 조용히 키웠죠. 와인은 금지되거나 물에 희석됐고 활동은 취하됐습니다. 양모 작업이나 수공예 같은 집안일을 하며 얌전히 지내는 게 미덕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리크로고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란 여성이 어떻게 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스파르타 여성들에게 남성과 똑같은 신체 훈련을 시킨 거예요. 달리기, 레슬링, 창 던지기 경기에 참여하게 했죠. 그는 부모가 모두 강하고 건강하면 자녀도 그렇게 태어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결혼 제도도 독특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남자가 원하는 대로 결혼할 수 있었지만 스파르타에서는 신체적으로 가장 전성기일 때만 결혼이 허용됐어요. 가장 건강한 자녀를 낳기 위한 조치였죠. 심지어 남편이 늙거나 허약하면 다른 건강한 남성이 대신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재산 상속권은 없지만 형제로 인정받는 방식이었어요. 이 모든 규정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크기와 힘이 우월한 남성 종족을 만드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성공했죠. 스파르타인들을 직접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결과를 인정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소년이 7살이 되면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다른 그리스 아이들이 부드러운 샌들을 신고 편안한 옷을 입을 때 스파르타 소년들은 맨발로 다녀야 했어요. 리크로고스는 맨발로 다니는 아이가 더 빨리 달리고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실제로 이 훈련은 소년들이 험한 지형에서도 부상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옷도 1년 내내 한 벌만 입었어요.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같은 옷이었죠. 이건 미래의 군사 원정을 떠났을 때 극심한 날씨 변화를 견딜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생존이 목표였던 거예요. 식단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소년들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음식만 주어졌어요. 배고픔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게 한 거죠. 리크로고스는 공복 상태에서 훈련하면 실제 원정에서도 식량 부족을 더 잘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날씬한 몸이 살찐 몸보다 키를 더 크게 만든다고도 믿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소년들이 음식을 훔치는 걸 허용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권장했어요. 밤에 몰래 침입해서 음식을 훔치려면 계획을 세워야 하고 감시자를 피해야 하고 타이밍을 잡아야 하잖아요. 이 모든 게 전투에 필요한 기술이었던 겁니다. 수완과 기지를 키우는 훈련이었죠. 물론 잡히면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독특했어요. 도둑질을 했다는 게 아니라 들키지 않을 만큼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맞은 거예요. 스파르타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실행 능력이 중요했으니까요. 스파르타 소년들의 태도는 다른 그리스인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걸어야 했고 망토 아래 손을 숨겨야 했어요. 눈은 항상 땅을 향하고 성인 시민을 직접 쳐다보지 않았죠. 이 규칙들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당시 사람들은 스파르타 청년에게서 불필요한 말을 듣기보다는 돌 조각상이 말하는 걸 보는 게 더 쉬울 거라고 농담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침묵과 겸손의 훈련은 여성에게 기대되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남성이 이 정도로 자제력을 발휘하는 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예절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필요한 절대적인 복종과 통제력을 키우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리크로고스는 또 다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경쟁이었죠. 소년들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면 모두가 더 높은 수준의 기량을 얻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명예와 지위를 위한 싸움, 이게 스파르타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신들도 이런 경쟁을 높이 평가했고 각자가 온 힘을 다해 우월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도시 국가 전체가 강해지는 거였죠. 그런데 리쿠르고스의 법은 어린 시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이 시스템은 계속됐어요. 다른 그리스 도시에서는 각자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죠. 농사를 짓거나 배를 운영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기술을 연마하거나요. 하지만 스파르타에서는 이 모든 게 금지됐습니다. 리쿠르고스는 자유민이 이런 사업에 관여하는 걸 허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스파르타 시민들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바로 전쟁 수행이었죠. 정치적 권력과 독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활동이라고 본 거예요. 부의 불평등도 제거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갖도록 했죠. 식사는 공동 식당에서 똑같은 양으로 배급됐고 값비싼 옷을 입는 것도 금지됐어요. 남자는 옷이 아니라 신체적 우수성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물질적 선물보다는 개인의 노력과 성과에서 더 많은 존경을 받았던 거죠. 돈벌이 자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있었습니다. 리쿠르고스는 무거운 철 막대를 화폐로 사용하게 했어요. 10분이라는 작은 금액도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 마차가 필요할 정도였죠. 게다가 재산 수색도 허용돼서 금이나 음이 발견되면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에 대한 욕망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가족 단위 생활도 제한됐습니다. 리쿠르고스는 사적인 공간이 사회의 완전한 결속력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스파르타인은 공공식당에서 함께 식사해야 했어요. 음식의 양은 항상 적당했고 너무 많거나 적지 않게 조절됐죠. 의무적인 음주 관습도 폐지했습니다. 다른 그리스 도시에서는 컵을 돌리며 계속 마시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스파르타에서는 각자 자기 컵을 갖고 원할 때만 마셨어요. 리쿠르고스는 이게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죠. 폭식과 과음으로 재산을 망치는 일을 막은 겁니다. 체육관에서도 독특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선임 강사는 소비되는 음식의 양에 맞는 운동량을 설정했어요. 먹은 만큼 운동하게 한 거죠. 이 훈련은 다리와 팔, 목을 골고루 강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스파르타인들은 모든 그리스인 중 가장 건강하고 강인한 체격을 갖게 됐습니다. 공동체 의식도 강화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 국가에서는 각자 자기 자녀와 재산만 관리했지만 스파르타에서는 모든 시민이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도 권한을 가졌어요. 아버지가 다른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대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아들이 다른 소년의 아버지에게 맞고 자기 아버지에게 불평하면 또 맞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이니까요. 말에 대해서도 비슷한 규칙이 있었어요. 시민이 급히 어딘가에 가야 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는 어디서든 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소유보다 공동체의 필요가 우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리쿠르고스의 가장 독창적인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률 코드를 그리스 세계의 종교 중심지인 델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아폴로 신에게 물었죠. 스파르타가 이 새로운 헌법을 따르는 게 나은지를요. 신이 이 헌법이 모든 면에서 스파르타에 이롭다고 답했을 때 리쿠르고스는 고국으로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아폴로의 심판을 거부하는 자는 모독죄에 해당한다고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서 법의 정당성을 확보한 겁니다. 누가 감히 신의 뜻을 거역하겠어요? 리쿠르고스의 또 다른 업적은 스파르타인들에게 특별한 가치관을 심어준 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전투에서 명예로운 죽음을 불명예스러운 삶보다 선호하게 만들었어요. 겁쟁이로 사는 것보다 전장에서 죽는 게 낫다는 믿음이었죠. 이건 실용적인 이점도 있었습니다. 위험에서 도망치는 것보다 전투에서 굳건히 버티는 편이 실제로 병력 손실이 적었거든요. 용감하게 싸우는 병사가 비겁하게 도망치는 병사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던 겁니다. 용맹함이 곧 생존이었던 거죠. 리쿠르고스는 용감한 자에게는 행복을, 비겁한 자에게는 비참함을 안겨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에서는 비겁자라고 불리는 것 외에는 큰 처벌이 없었어요. 그는 여전히 시장에 가고 같은 체육관에 다닐 수 있었죠. 하지만 스파르타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스파르타인은 비겁한 사람과 함께 식당에 있거나 스포츠에서 같은 편이 되는 걸 부끄러워했어요. 레슬링 경기에서도 그와 맞붙는 걸 꺼렸죠. 비겁자는 항상 배제됐습니다. 합창단에서는 쫓겨나고 종교 모임에서는 수치스러운 자리를 할당받았어요. 어떤 행사에서든 자신의 자리를 미성년자에게도 양보해야 했고 결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얻지 못하고 그로 인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었죠. 편안하게 거닐면 상관들에게 공격받고 구타당했어요. 비겁자에게 쌓인 불명예가 너무 컸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이 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스파르타인들이 전장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였어요. 살아서 수치를 당하느니 명예롭게 죽는 게 나았으니까요. 전쟁이 선포되면 의회는 병력 징집에 대한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병과 중장보병을 모집하고 그 다음 특정 기술을 가진 남성을 선발했어요. 캠페인 전에 군대에 필요한 모든 도구와 무기를 조립했죠.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리쿠르고스는 붉은 군용 망토를 입도록 했어요. 이 옷은 가장 남성적인 복장으로 여겨졌고
여성 의복과는 완전히 달랐죠. 젊은 남성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도록 허용됐는데 이게 체격을 더 크고 무섭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스파르타 보병 대형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단순했어요. 일부 군인은 대열을 이끌 특권을 가졌고 나머지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면 됐죠. 동료의 움직임만 따라가면 실수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캠페인 중에도 정기적인 체조 연습이 있었습니다. 이건 자존심을 강화하고 신체 능력을 보여줄 기회였어요. 경주 코스는 항상 연대 공간 내에 있어서 훈련 중에도 무기에서 멀어지지 않았죠. 전투 전에는 군복을 닫고 머리를 빗고 꾸미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교들에게 격려의 함성을 지르며 사기를 높였어요.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그리스 군인들은 그저 아마추어고 스파르타인만이 진정한 전쟁의 달인이라는 걸요.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제국의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수십만 명에 달했고 그리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어요. 이때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그들을 막아선 건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와 소수의 동맹군이었죠. 레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이 부대는 스파르타가 먼저 보낸 선발대였습니다. 다른 동맹군들을 움직이게 하고 페르시아 편을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페르시아인들이 협곡 입구로 다가오자 그리스인들은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날지 말지 논쟁이 벌어졌죠. 레오니다스는 그 자리에 남아 도시들의 지원을 요청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와 그의 병력만으로는 중앙군대를 물리치기에는 너무 적었으니까요. 크세르크세스는 정찰병을 보내 적의 수와 상태를 확인했어요. 정찰병이 본 건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훈련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머리를 빗고 있었어요. 크세르크세스는 이 보고를 듣고 웃음을 터뜨렸죠. 죽음을 앞두고 머리나 빗고 있다니 미쳤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추방된 스파르타 왕 데마라토스가 설명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목숨을 걸 때마다 머리를 다듬는 게 관습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들을 극복한다 해도 스파르타에는 이들만큼 용감한 사람들이 더 있다고요. 지금 가장 고귀한 왕족과 헬라스에서 가장 용감한 자들과 마주하고 있다고요. 크세르크세스는 4일 동안 그리스인들이 도망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5일째가 되자 화가 났어요. 그들이 뻔뻔하게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공격을 명령했죠. 페르시아인들이 공격했지만 레오니다스와 함께 있는 그리스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협곡 밖에서 적들을 맞이했습니다. 페르시아 장군들이 채찍을 들고 병사들을 앞으로 몰아냈어요. 많은 페르시아인들이 바다에 빠져 익사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밟혀 죽었습니다. 누가 죽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산길을 돌아온 페르시아군이 포위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무모하고 광란적으로 최선을 다해 싸웠죠. 대부분의 창이 부러지자 칼로 싸웠고 칼마저 부러지자 주먹과 이빨로 싸웠습니다. 레오니다스가 전사했을 때 그의 시신을 둘러싼 전투가 벌어졌어요. 용맹한 그리스인들이 시신을 끌고 가며 4번이나 적들을 패주시켰죠. 마침내 페르시아인들이 투척 무기로 그들을 압도할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들 중 가장 용감했던 사람은 스파르타인 디에네스였다고 전해집니다. 전투 전에 누군가 그에게 말했어요. 적들의 화살이 너무 많아서 태양이 가려질 거라고요. 디에네스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죠. 그럼 우리는 그늘에서 싸울 수 있으니 좋은 소식이라고요. 쓰러진 전사들이 묻힌 곳에는 비문이 세워졌습니다. 지나가는 이여 스파르타인에게 전하라. 우리는 그들의 말에 순종하여 여기 누워있노라고요. 300명의 전사가 300만 대군을 상대로 싸운 그날 그들은 명령을 따랐고 명예롭게 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스파르타의 시스템이 너무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테르모필레를 보니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들이 지킨 건 단순히 협곡 하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의 신념과 교육 그리고 동료에 대한 신뢰였죠. 리쿠르고스의 법이 만든 건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죽음보다 수치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역사에 길이 남을 흔적을 남겼어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교육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전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